야, 이 근본 없는 년아.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장미숙의 호통에 민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나 이 건물 주인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이혼 3일 만에 상간녀와 개업 잔치를 벌이던 전 남편 가족. 10년 식모 살던 며느리가 어떻게 강남 빌딩주가 되어 나타난 걸까요? 그 소름 돋는 반전이 공개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새로 들어선 대형 빌딩 앞은 화려한 화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H 성형외과의 개업 파티장은 입구부터 샴페인 향기가 진동했죠. 병원에 안주인 행세를 하는 혜진이 하객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와인 잔을 건넸습니다. 그 옆에서 흰 가운을 입고 우쭐거리는 준혁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고요. 시어머니 장미숙은 연신 싱글벙글하며 사람들에게 혜진의 손을 끌어당겨 소개했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새로 갔잖아요. 아주 복덩이를 얻었다니까요. 장미숙이 명품 자켓 걸친 어깨를 으슥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인이 혜진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전 며느님 소식은 들었는데 이번 며느님은 집안이 아주 대단하시다면서요? 장미숙이 기다렸다는 듯 혜진의 팔짱을 꽉 끼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전 며느리는 고아원 출신이라 근본도 없었잖아요.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식모 노릇이나 하던 애랑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 혜진이는 집안도 빵빵하고 우리 아들 병원 차리는데 큰 힘이 되어준 아이예요. 준혁이 곁으로 다가와 샴페인 병을 따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이야기는 뭐하러 하세요? 오늘 같은 좋은 날에요. 여기가 강남에서 제일 좋은 위치 아닙니까? 200평 규모면 이 근방에서는 우리 병원이 최고예요. 혜진이 준혁의 어깨에 고개를 살짝 기대며 웃었습니다. 준혁 씨 실력이면 근방 건물까지 살 수 있을 거야. 강남에서 최고로 모실 테니까 다들 자주 들러주세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행사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건물 정문 앞에 멈춰섰죠.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세련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아한 트위드 재킷에 명품 가방을 든 민서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건물을 올려다보았죠. 그녀의 모습은 예전에 수수하고 기죽어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인 박 실장이 황급히 달려나와 민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로비까지 마중 나갔을 텐데요. 박 실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민서를 쳐다보다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죠. 아니, 저게 누구야? 민서 너 아니냐? 장미숙이 씩씩거리며 민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이 근본 없는 년이 비싼 옷은 어디서 훔쳐 입고 온 거야? 당장 소금 가져와라. 박 실장이 얼굴을 붉히며 장미숙을 거칠게 제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이 건물 주인이신 이사장님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준혁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혜진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치며 민서의 차림새를 훑어보았죠. 민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준혁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준혁 원장님. 개업 축하하러 온 건 아니니까 표정 풀어.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라니? 민서가 하객들을 한번 둘러본 뒤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야. 이 건물의 실소유주로서 너희 병원과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이지. 그리고 2년 전 내 법인 명의로 서준 대출 보증 20억도 오늘부로 철회했어. 장미숙이 민서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건물을 사? 우리 아들 돈 훔쳐서 산 거지? 경찰 불러라. 민서는 장미숙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저보고 컴퓨터나 한다고 구박하셨죠. 그 시간에 전 연매출 50억짜리 쇼핑몰을 키우고 있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건물이니까 억울하면 소송이라도 하세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대출금 상환 안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갈 테니 준비하시고요. 민서의 차가운 선언이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파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장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민서가 처음 준혁의 집에 인사를 가던 날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민서의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장미숙은 찻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았죠. 고아, 근본도 없는 애가 감히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넘봐? 당장 나가라. 장미숙의 서슬 퍼런 호통에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를 설득했죠. 엄마, 저 민서 없으면 안 돼요. 민서가 제 뒷바라지 다 해줄 거예요. 결국 민서는 시댁을 정성껏 모시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민서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요. 민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장미숙은 국이 짜다며 국그릇을 바닥에 쏟아버리기 일쑤였죠. 네가 배운 게 없으니 음식 맛도 이 모양이지. 이런 걸 국이라고 끓였냐? 장미숙이 행주를 민서의 얼굴에 던지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민서는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대답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올게요. 낮에는 온종일 시댁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고 저녁에는 준혁의 전공 서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조차 민서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가 본과 3학년이 되던 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지자 민서는 밤잠을 줄여가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민서는 작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죠. 장미숙은 민서가 컴퓨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밤마다 인터넷이나 하고 자빠졌네. 전기세 아까우니까 당장 꺼라. 준혁 역시 민서에게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키보드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당장 나가서 빨래나 더 해. 민서는 말없이 거실로 나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쇼핑몰은 입소문을 타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죠. 3년 만에 월 매출이 수천만 원을 넘겼고 민서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준혁이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 동안 민서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부동산 투자에도 눈을 뜬 민서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남 빌딩들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어느덧 그녀는 2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재력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준혁과 장미숙은 여전히 민서를 빈털터리 고아로만 대했습니다. 준혁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날 장미숙은 고기를 구우며 신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최고가 됐구나.
이게 다 엄마가 널 잘 키운 덕분이야. 준혁은 민서가 차려온 고기를 먹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민서 씨는 이제 내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서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준혁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준혁은 민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간호사 혜진이랑 같이 새 출발하기로 했어. 당신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해. 준혁의 비겁한 통보에도 민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서명했죠. 알겠어. 대신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거야. 민서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준혁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서는 텅 빈 거실에서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라는 차가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는 10년 동안 정들었던 집에서 자신의 짐을 단출하게 챙기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귤껍질을 까던 장미숙이 민서를 향해 귤껍질을 던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너 그냥 그렇게 빈손으로 나가려고? 양심도 없지. 민서가 옷가지를 캐리어에 집어넣으며 대답도 하지 않자 장미숙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너 고아 주제에 우리 집에서 10년이나 무전 취식했으면 값을 치러야지.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밥값이랑 옷값 계산해 보니까 5억은 되겠더라. 그거 당장 내놓고 나가. 민서는 캐리어 지퍼를 묵직하게 올리고는 장미숙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10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처럼 일한 인건비는 계산 안 하시나요? 장미숙이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민서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인건비? 근본도 없는 년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말대답이야. 방 안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준혁이 시끄러운 소리에 인상을 쓰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냥 보내줘. 이제 혜진이랑 새 출발해야 하는데 재수없게 왜 그래. 준혁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민서에게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나 혜진이랑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당신처럼 답답한 여자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서는 대답 대신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미숙이 뒤에서 소금을 한 움큼 집어던지며 악을 썼죠. 나가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대신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민서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철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쓴웃음이 났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청담동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죠. 3년 전 민서가 사업 수익으로 남몰래 매입해둔 그녀만의 안식처였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보며 민서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갖춰 입은 김 변호사가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민서 앞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안경을 고쳤었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 준혁 씨가 개업하려는 빌딩 등기부등본입니다. 민서가 서류를 넘겨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히 제 법인 명의로 된 건물이 맞죠? 김 변호사가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사장님이 매입하신 빌딩입니다. 그리고 2년 전 준혁 씨가 병원 개업 자금으로 빌린 20억 원의 보증 서류도 여기 있습니다. 민서가 보증 계약서를 훑어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준혁 씨는 제가 그냥 작은 인터넷 쇼핑몰 하는 줄 알고 형식적인 서명만 부탁한다고 했었죠. 자기 아내가 수백억대 자산가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증 계약 조항을 보시면 보증인의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경우 즉시 보증을 철회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도 무단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의료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서가 소파 기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준혁 씨랑 그 상간녀가 병원 일부를 개인 사무실로 꾸미고 벽까지 허물었다고 들었어요. 그거 다 증거로 남겨두었죠?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병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혜진 씨가 병원 로비에서 개인 방송을 찍고 구조를 마음대로 바꾼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합니다. 민서는 영상을 보며 와인 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좋아요. 개업 파티 날 가장 화려한 순간에 이 서류들을 전달할 거예요.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하니까요. 같은 시각 준혁은 혜진과 함께 병원 인테리어를 최종 점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혜진이 준혁의 허리를 껴안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준혁 오빠, 이 병원 정말 근사하다. 강남에서 우리가 제일 잘 나갈 거야. 준혁이 혜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민서 그 여자랑 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야. 내 실력에 이런 병원 하나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장미숙은 동네 지인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휴대폰 액정을 닦으며 그녀가 흐뭇하게 혼잣말을 했죠. 이번 며느리는 재벌 집딸이라더니 역시 급이 달라. 고아 출신 그녀는 이제 어디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겠지. 개업 파티를 이틀 앞두고 민서는 유명 스타일리스트를 펜트하우스로 불렀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들과 보석들이 거실에 가득 깔렸습니다. 10년 동안 시장통 옷만 입으며 자신을 숨겨왔던 민서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옷이 주인을 이제야 찾은 것 같네요. 스타일리스트의 칭찬에 민서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10년 동안 덮었었던 껍데기를 벗는 중이거든요. 민서는 최고급 미용실에서 머리를 우아하게 올리고 손톱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구박받던 며느리 민서가 없었습니다. 오만하고 당당한 건물주의자, 성공한 사업가 민서가 서 있었죠. 드디어 개업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새벽부터 병원에 나가 화환들의 위치를 조정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혜진은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로비에서 셀카를 찍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기 바빴죠. 장미숙은 화려한 명품 옷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전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민서가 탄 벤틀리가 병원 건물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민서는 차 안에서 준혁의 이름이 크게 적힌 병원 간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쌓아 올린 이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민서가 선글라스를 끼며 운전기사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내려주세요. 파티의 주인공이 도착했으니까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민서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는 민서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개업 파티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가득 채웠죠. 장미숙은 화려한 명품 자켓을 휘날리며 새 며느리 혜진의 손을 꼭 잡고 하객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여러분, 우리 혜진이 좀 보세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집안도 아주 빵빵하답니다. 이번엔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받지 뭐예요. 장미숙이 광대가 승천할 듯 웃으며 혜진을 치켜 세웠습니다. 옆에 있던 하객이 입술을 삐죽이며 물었죠. 어머, 지난번 며느님은 고아라고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이번엔 정말 소원 성취하셨네요. 장미숙이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마세요. 그 근본 없는 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치가 떨려요.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던 귀신 같은 년이었는데 드디어 혜진이 같은 복덩이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우리 집안도 꽃길만 걷는 거죠. 준혁은 흰 가운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병원 내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강남에서 가장 비싼 장비들로만 채웠습니다.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곳이죠. 제 실력이면 1년 안에 이 건물 전체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준혁이 거드름을 피우며 하객들에게 와인을 권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갈라지더니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죠. 검은색 명품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나타난 민서의 모습에 장미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이 재수없는 년이. 장미숙이 와인 잔을 내려놓고 민서에게 달려들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오던 건물 관리인 박 실장이 장미숙의 팔목을 꽉 붙잡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신 이사장님께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박 실장의 호통에 파티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민서를 바라보았죠. 민서, 아니, 당신이 왜? 이사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혁을 쏘아보며 우아하게 선글라스를 벗었죠. 10년 전 내가 이 자리를 떠날 때 당신들이 나한테 5억을 요구했었지? 고아 출신이라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호강한 값을 내놓으라면서 말이야. 민서가 비웃음을 흘리며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준혁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 5억이 궁금해? 내 통장 잔고 보여줄까? 200억이야. 내가 밤마다 컴퓨터 한다고 구박받을 때 난 연 매출 50억 규모의 쇼핑몰을 키우고 있었거든. 장미숙이 바들바들 떨며 민서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들 돈으로 벌린 거 아냐? 네가 무슨 재주로 그런 돈을 벌어? 민서는 장미숙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김 변호사가 건네는 서류 봉투를 준혁에게 던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은 내가 사업하는 줄도 몰랐으니까. 자, 여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랑 대출 보증 철회 통지서야. 잘 읽어봐. 준혁이 서류를 꺼내 읽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보증 철회라니? 민서야, 당신이 보증 서준 덕분에 20억 대출받아서 이 병원 차린 거잖아. 지금 철회하면 난 어떻게 하라고. 민서가 준혁의 얼굴 앞에 허리를 숙여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계약서 8조 기억 안 나?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보증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 그리고 이 건물, 내가 5년 전에 산 거야. 당신이 법인 명의로 보증 부탁했을 때 그 법인 주인이 나라는 건 몰랐나 봐. 혜진이 당황하며 준혁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건물주라고? 당신이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민서가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재벌 딸인 척하느라 고생 많았네. 간호사 월급으로 명품 가방 사느라 힘들었지? 이 병원 로비를 내 개인 사무실로 쓴 것도 임대차 계약 위반이야. 당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20억 다 갚고 이 건물에서 나가. 민서가 등을 돌려 파티장을 빠져나가자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앞다투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장미숙이 법인카드를 꺼내 파티 비용을 결제하려 했지만 단말기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죠. 한도 초과입니다.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네요. 식당 주인의 말에 장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떠난 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정신을 차리고 혜진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너 재벌 집딸이라며. 아버지가 큰 기업 하신다며. 지금 당장 20억 좀 빌려달라고 해봐. 혜진이 준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 사실대로 말할게. 우리 아버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 좀 했어. 그리고 오빠도 나한테 속은 거 아냐? 당신 와이프가 200억 자산가인 것도 몰랐으면서 나한테 큰 소리 쳤잖아. 준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그럼 너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이 사기꾼 같은 년이. 준혁이 손을 치켜들자 혜진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려보라고. 나도 이제 당신 같은 빈털털이 필요 없어. 전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당신이랑 사귀었겠어? 혜진은 미련 없이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준혁에게 은행 대출 담당자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김준혁 원장님이죠? 보증인이 정당하게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20억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압류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인테리어 업체와 의료 장비 업체 사장들이 몰려들어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잔금 5억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내놓으세요. 장미숙은 쪽방처럼 좁아진 파티장 구석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올렸던 개업 축하 단톡방에는 지인들의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었죠. 장미숙 씨, 며느리가 건물주였다며? 그런 복덩이를 차버리다니 꼴 좋네. 자랑질 그렇게 하더니 자업자득이다. 전 며느리가 진짜 보살이었네. 장미숙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다 꿈이야. 말도 안 돼. 그 근본 없는 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혁은 텅 빈 병원 복도에 앉아 민서의 번호를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그는 문자로 민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잘못했어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혁과 장미숙은 민서의 펜트하우스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그들을 거칠게 막아섰죠. 이사장님께서 두 분은 절대로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준혁은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민서야,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살려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준혁의 처절한 외침이 고급스러운 로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높이 솟은 펜트하우스의 창문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민서는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죠. 화려한 청담동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복수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서의 가슴 한구석에는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았죠. 그녀는 넓은 소파 한복판에 웅크리고 앉아 한강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준혁 씨 가족이 어제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탁자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민서가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한 채 힘없이 물었죠. 결국 그렇게 됐군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물명도 소송도 완벽하게 끝났고 대출금 상환 독촉도 시작됐습니다. 사장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제 기뻐하셔도 됩니다. 민서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글쎄요.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요? 그들을 무너뜨리면 제 인생이 꽉 찰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셔서 그럴 겁니다. 이제 사장님 자신을 돌볼 시간을 좀 가지세요. 김 변호사가 떠난 뒤 민서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작은 교회 앞 게시판에 발길이 멈췄죠. 독거노인 무료 급식 봉사자 모집이라는 낡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홀린 듯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민서는 화려한 명품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급식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 담당자가 밝은 미소로 민서에게 앞치마를 건넸죠. 처음 오셨나요?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배식 인원이 부족해서 걱정했는데 잘 오셨어요. 민서는 어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밥솥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옆에서 능숙하게 국을 담던 정숙 할머니가 민서를 보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가씨, 손이 참 곱네. 이런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손이야. 민서가 수줍게 웃으며 주걱을 고쳐 잡았습니다. 네, 처음이라 많이 서툴러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 할머니는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로 배식을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셨죠. 정숙 할머니가 민서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애 셋 키우느라 죽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 세상을 다 원망하며 살았지. 민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할머니? 저는 요즘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정숙 할머니가 민서의 거친 손등을 따뜻하게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내 슬픔이 어느새 작아지더라고.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지.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를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끝내고 나니까 제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정숙 할머니가 민서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가씨 눈빛이 참 슬퍼 보여서 내 마음이 다 아프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안 편한 건 네가 본래 착한 아이라서 그래. 이제 남은 인생은 내 진짜 행복을 위해 써야지. 민서는 정숙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일기장에 짧은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비로소 찾았다. 그날 이후 민서는 매일같이 봉사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자 하나 드는 것도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김치를 썰 정도로 능숙해졌죠. 어느 날 오후 센터 담당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민서 씨, 정숙 할머니가 감기로 쓰러지셨는데 병원 가는 걸 끝까지 거부하신대요. 혹시 가보실 수 있나요? 민서는 앞뒤 재지 않고 할머니의 반지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 할머니가 낡은 이불을 덮고 덜덜 떨며 누워 있었죠.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왜 병원도 안 가고 이러고 계세요? 민서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자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그냥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가씨 바쁜데 왜 왔어? 민서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제 돈 아까워서 치료 안 받는 건 제가 못 봐요. 저 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제 고집 좀 들어주세요. 민서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폐렴 초기라는 의사의 말에 민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병원비를 전부 지불했죠. 병실 침대에 누운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민서가 굳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 보호자 할게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드릴게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야.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널 만났을까? 이 사건은 민서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김 변호사를 불러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죠. 김 변호사님, 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재단요. 김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민서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의료재단이라니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서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돈이 가장 의미 있게 쓰일 곳을 이제야 찾았어요. 건물 월세 받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일이 훨씬 가치 있잖아요.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준혁은 작은 개인 의원에 고용의사로 취직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료 의사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으며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강남에서 제일 큰 병원 원장이었던 사람이야. 이런 허름한 곳에서 일할 수준이 아니라고. 준혁이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자 원장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그 잘난 강남병원 망해서 여기 온 거 잊었어? 일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 장미숙 역시 지독한 가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던 명품 옷은 팔아치우고 좁은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아들 망쳐먹은 속물 할머니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은 우연히 봉사 현장을 지나다가 배식복을 입은 민서를 목격했습니다.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들에게 밥을 담아주는 민서의 모습은 빛이 났죠. 준혁은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놓친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민서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민서는 준혁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정숙 할머니와 산책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나눔이라는 더 넓은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것처럼 말이죠. 따뜻한 손 의료재단의 개소식 날 강남의 한 연회장은 수많은 어르신과 봉사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서는 화려한 보석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일일이 허리를 숙였죠. 단상에 오른 민서가 마이크를 잡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지요. 저는 한때 복수만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자산은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민서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정숙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오늘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내 덕분에 갈 곳 없는 노인네들이 이제 다리 뻗고 잠들 수 있겠어. 민서가 할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살짝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재단의 명예 이사장님으로서 앞으로도 제 곁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재단은 설립 3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10년 구박받던 며느리의 위대한 반전이라며 민서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민서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가치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생겨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방송을 낡은 자취방에서 지켜보던 준혁은 빈 소주병을 발로 차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새로 들어간 병원에서도 동료들과 주먹다짐을 벌이고 쫓겨난 상태였죠. 민서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준혁이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무렵 준혁의 어머니 장미숙은 강남의 화려한 생활은커녕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무시하던 독거노인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된 그녀는 길거리를 배회하다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행인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대원들이 장미숙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의료보험도 체납된 환자입니다. 어디로 이송할까요? 구급대원의 무전에 본부에서는 즉각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손 재단과 협력하는 병원으로 보내세요. 거기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줄 겁니다. 병원에 도착한 장미숙은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재단 직원이 환자 명단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며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사장님, 지금 응급실에 들어온 장미숙이라는 환자분이 계시는데 주소가 이사장님 예전 시댁 동네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서류를 검토하던 민서의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민서가 창밖을 내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료비는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세요.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정성을 다해 돌봐드리라고 전해주시고요. 민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잠든 장미숙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죠. 민서가 병실 문을 살짝 닫으며 곁에 있던 간호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환자분 깨어나시면 기력 회복하실 수 있게 좋은 음식으로 신경 써주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친척이라도 되시나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민서가 복도로 걸어 나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아주 잘 아는 환자일 뿐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준혁은 병원 로비에서 재단 직원들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비 누가 냈어? 내가 의사야. 내 엄마는 내가 책임져. 재단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준혁을 진정시켰습니다. 따뜻한 손 의료재단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김준혁 씨는 보호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준혁은 재단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민서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뛰어갔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죠. 이사장님께서는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당장 돌아가 주십시오. 준혁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줘. 제발 부탁이야. 민서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처절하게 울부짖는 준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연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곁에 서 있던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을 도와준 게 잘한 일일까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차분한지 모르겠어요. 정숙 할머니가 민서의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다.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들이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는 거지. 민서는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준혁과 장미숙은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얼룩이 아니라 그저 재단이 도와야 할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이 되었을 뿐이었죠.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재단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다시 자리에 앉아 새로 들어온 후원 서류들의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소음은 점점 멀어져 갔고 민서의 방에는 오직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 의료재단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평화롭던 사무실에 날카로운 소음이 파고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상기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민서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민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자 김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김준혁 씨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무려 30억 원입니다. 민서가 소장의 제목을 읽으며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억이라뇨? 허위 사실로 보증을 유도한 사기 행위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준혁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결혼 당시부터 자산을 숨겼고 법인 대표라는 사실만 밝혀서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다. 만약 사장님이 200억 자산가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무리한 보증을 부탁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건 기획된 사기이자 악의적인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서가 책상을 가볍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제 돈을 얼마 가졌는지 말하지 않은 게 어떻게 사기가 되죠? 보증 서달라고 매달린 건 그 사람인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네요. 하지만 상황은 민서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준혁 측은 이미 언론사에 자극적인 제보를 마친 상태였고
포털 사이트에는 민서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죠. 복수의 여신인가, 치밀한 사기꾼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민서의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법률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10년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에게 자산을 숨긴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큽니다.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재단 사무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민서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한 후원자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 이사장님 맞습니까? 좋은 일 하는 줄 알고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우리 회사 이름 재단 명단에서 당장 빼주세요. 이런 논란 있는 곳에 돈 못 씁니다. 민서가 해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재단 직원들도 동요하며 여기저기서 한숨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이사장님, 이대로 가다간 이번 달 운영비도 모자라게 생겼어요. 후원 중단 전화가 벌써 수십 통째예요. 민서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해 준 것은 정숙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서야, 네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안다. 저 나쁜 놈들이 지은 죄를 덮으려고 너를 흔드는 거니까 기운 내야 해. 민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복수를 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냥 조용히 떠났어야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재단 정문 앞은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도덕성 없는 재단은 폐쇄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죠.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초췌한 모습의 준혁과 장미숙이 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장미숙은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좀 보세요. 의사로 평생 사람 살리겠다고 공부만 한 우리 아들을 저 여우 같은 년이 한순간에 거지로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고아 출신이라고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뒤로는 돈을 수백억씩 모으면서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단 말입니다. 준혁 역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업가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노는 줄로만 알고 걱정했을 뿐입니다. 민서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고 이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제 병원을 압류하고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장미숙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자 여론은 급격히 민서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서는 사무실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때 민서의 옛 온라인 쇼핑몰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어요.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릴 거예요. 직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민서의 10년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동영상을 찍어 올리며 민서의 성실함을 호소했죠. 민서 사장님은 새벽 3시까지 직접 박스 포장을 하던 분이에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손편지를 쓰며 10년을 하루같이 일하셨다고요. 시어머니 구박받으면서도 내색 한 번 안 하던 분이 어떻게 사기꾼입니까? 재단 혜택을 받은 어르신들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시위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들아, 우리 민서 이사장이 없었으면 난 벌써 저 세상 사람이야.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디서 행패야. 하지만 준혁 측 변호사는 더욱 영악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 선행조차 이미지 세탁을 위한 치밀한 계획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남편을 10년 동안 속였겠습니까? 상황이 악화되자 김 변호사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숨겨둔 패를 꺼내야 합니다. 사장님이 지난 10년 동안 그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세상에 공개하시죠. 시댁의 구박, 모욕적인 언행, CCTV 영상까지 전부 다요. 민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들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요. 제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너무 두려워요. 김 변호사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장님의 치부가 아니라 사장님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단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저들의 가면을 직접 벗기셔야 합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고 재단 운영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민서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밤하늘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마지막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녹음기와 외장하드를 꺼내며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가리는 마지막 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민서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하루 앞둔 깊은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펜트하우스 거실 한복판에 쌓인 수많은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모니터에는 정숙 할머니와 재단 어르신 수십 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가 깜짝 놀라 문을 열자 정숙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겁내지 마라. 우리가 다 너의 증인이 되어주려고 이렇게 모였다. 뒤에 서 있던 어르신들도 각자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증언서를 내밀며 한마디씩 거들었죠. 지팡이를 짚은 한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우리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여기 내가 쓴 글 좀 봐요. 우리 이사장님이 얼마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인지 다 적어왔어. 민서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정숙 할머니를 꼭 안고 속삭였죠. 할머니, 저 때문에 이 밤중에 다들 고생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민서는 그날 밤 결연한 의지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차마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보관했던 모든 기록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죠. 드디어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취재진과 재단 어르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죠. 진실은 승리할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었지만 돌아온 건 처절한 배신뿐이었습니다. 장미숙 역시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문이 열리고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민서의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우며 입을 열었지요. 원고 준혁 씨는 피고가 자산을 숨겼다고 주장하지만 여기 기록을 보십시오. 피고는 결혼 첫 해부터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시댁에 생활비로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정작 자신의 사업 수익은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저축해왔을 뿐입니다. 방청객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고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어 시댁 거실에 설치되었던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장미숙이 민서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며 소리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죠. 이 근본 없는 고아년아. 어디서 우리 아들 번 돈을 네가 함부로 써? 당장 내놓지 못해.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고 장미숙은 당황해서 옆자리의 준혁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혁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매일 새벽 3시까지 코피를 쏟으며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 5시면 일어나 원고의 보양식을 차렸죠. 원고는 아내의 사업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숨긴 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아닙니까? 남편을 속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더 높이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개인 사업 재산을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보증을 요청할 때 아내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속임수를 썼죠. 본인이 아내를 무시해서 알아보지 않은 것이지 피고가 속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앉은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삶에서 벗어나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게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민서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재판장의 표정도 누그러졌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을 듣기 위해 다시 모인 법정에서 재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김준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오히려 원고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민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당했죠. 법원 밖으로 나온 민서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분이 어떠신가요? 민서가 선글라스를 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복수의 여신은 알고 보니 정의의 사도였다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재단에는 후원금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반면 준혁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인격적 결함 때문에 의학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내 연녀였던 혜진은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저도 피해자입니다라며 글을 올렸지만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계정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재단 어르신들을 모두 모시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민서의 잔에 술을 한가득 따라주며 환하게 웃으셨죠. 민서야 장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자거라. 민서가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술잔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민서는 혼자서 늦은 밤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10년 동안 빼지 못했던 낡은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반지를 잠시 바라보던 민서가 그것을 바다 멀리 힘껏 던졌습니다. 김준혁, 이제 정말 당신을 내 인생에서 지웠어. 차가운 파도가 반지를 삼키고 멀어지는 것을 보며 민서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고통도 미련도 이제는 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죠. 그녀는 뒤돌아서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재단으로 출근해야 할 일이 태산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새벽바람이 민서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볕이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운전대를 잡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민서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어둠을 뚫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기다리는 도심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유수같이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손 의료재단은 이제 전국에 10개의 지점을 둔 거대한 나눔의 상징이 되었죠. 3,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민서의 손길 아래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남의 대강당에서는 민서의 특별 강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단상에 오르자 수백 명의 청중이 일제히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요. 여러분, 제 고통스러웠던 10년은 저를 무너뜨린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축복이었죠. 민서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배경이 없다고, 부모가 없다고 무시당하던 고아 소녀가 이제는 수천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강연장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온 민서에게 정숙 할머니가 꽃다발을 안겨주며 환하게 웃으셨죠. 민서야, 네가 오늘 정말 천사처럼 보였어.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이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내일 유럽 여행 가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할머니께 받은 사랑 돌려드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정숙 할머니가 민서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민서랑 같이 비행기 타고 멀리 구경 가야지. 고맙다, 민서야. 나 같은 노인네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사무실로 돌아온 민서에게 김 변호사가 서류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확인한 민서의 눈동자가 잠시 멈췄죠. 김준혁 한때 남편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사장님, 김준혁 씨가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담담하게 편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인정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는 구구절절한 후회의 글들이 적혀 있었죠. 민서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편지 답장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사람도 그 시절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진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셨군요. 그로부터 다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민서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독거노인 지원 기관으로 우뚝 섰고 민서는 정부로부터 올해의 사회공헌상을 받게 되었죠.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든 민서는 81세가 된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단상에 섰습니다. 이 상의 진짜 주인은 제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신 정숙 할머니와
우리 재단의 모든 어르신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민서가 트로피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무렵 민서의 자서전인 근본 없는 연에서 이사장님까지는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죠. 민서는 인쇄 전액을 재단 운영비로 기부하며 나눔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준혁은 지방의 작은 의원에서 일당을 받는 의사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민서의 얼굴이 크게 박힌 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내가 왜 그런 보석 같은 여자를 못 알아봤을까? 내 오만함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준혁이 책 표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그의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죠. 그의 어머니 장미숙은 시골의 낡은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며느리야. 장미숙이 가끔 제정신이 들 때마다 민서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말년을 지독한 외로움으로 채우고 있었죠.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밤, 민서는 정숙 할머니와 함께 재단 옥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민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죠. 민서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일까봐 겁이 나요. 정숙 할머니가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넌 충분히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10년의 겨울을 견뎌냈으니 이제는 평생 봄날만 계속되는 게 당연하지. 민서가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저를 만든 걸음이 된 것 같아요. 민서는 옥상 난간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치열했던 복수도 가슴을 저미던 슬픔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정리되었죠. 그녀의 눈동자에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과 단단한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즐거운 일을 만들어 봐요. 할머니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지만 민서가 걷는 길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 스스로 빛이 된 여인, 민서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다운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멀리 퍼져나가며 이야기는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0년의 구박을 이겨내고 당당히 성공한 민서 씨의 이야기, 참 통쾌하면서도 뭉클하셨죠? 못된 짓 한 사람은 벌을 받고 묵묵히 제 길을 걸은 사람은 결국 큰 복을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사연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